안녕하십니까. 제4회 전국국학원 정기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성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제4회로 접어든 전국국학원 학술대회가 어느덧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 역사를 알릴 수 있어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 의뢰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대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오늘 백제 미륵사지 조충 석학과 선부의 습화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의뢰인분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전국국학원 이승희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국학원장 이승희입니다. 대회사 오늘 백제 익산 미륵사지 구충 석탑과 선벌 습학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국학원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바로 알리는 학술대회를 4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깊은 학술회의 개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신 전라북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고조선 시기를 포함한 매우 이른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미륵사지 구층 석탑과 백제시대에 건축되었던 불탑으로 삼국시대의 불교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백제의 불교 문화는 한민족 고유의 선도 문화와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선불습합이라고 하는데 백제를 포함한 삼국시대의 불탑은 3층과 5층, 9층이 대표적입니다. 이 359라는 숫자는 한국 선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미륵신앙이 최소한 6세기부터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보다 신중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전국의 삼국시대 사상과 철학, 역사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단기 4354년 10월 8일 전국국학원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백제 미륵사지 구충 석탑과 선부의 습학 문화라는 주제로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이창구 박사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별도의 토론자는 없고 발표가 끝난 후에 종합 토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창구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국가원 이승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송태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국 국가원 줄이면 전국원이네요. 전국 1등. 아무튼 이런 좋은 학술 세미나를 많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역사는 우리가 먼저 잊을 수 없는 곳이고요.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가 익산 미륵산인데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이리였죠. 이리가 이제 저기 오른쪽에 그때 상황이 생생한데요. 아무튼 1977년인가 그때 익산 이리가 이제 사고 나서 사고 나가지고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저기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도시가 새로운 지명을 얻으려면은 좀 부분이 따뜻한가 보다. 근데 이리가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는데 그만 이름 중에서 익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만이 생각하니까 우리 익산이 우리 홍익인간의 본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익산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국 학원이 전국원이니까 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 있는 유적이지만 이 익산 미륵 사진은 이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결코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륵 사진도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대행해서 과연 본인한테 익산 미륵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관상 보면은 이런 거 현재 계시니까 너무나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접하는 우리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군요. 멋있다.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서편에 탑이 있고 중앙에 탑이 있는 이건 목탑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동편의 탑이고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좌우 동서에는 석탑이 있고요. 중앙에는 목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까지는 백지가 아니라 목탑의 기술이 아주 수준이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탑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석탑을 동양에서 최초로 석탑을 좌우에 이제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탑의 축적된 기술이 석탑을 만드시게 된 거죠.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제 최고의 건축 수리 이곳 익산에서 지금 꽃이 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산이는 일산인데 사실은 처음 이름은 용화산이었어요. 용화 이름은 같이 통하는 이름이지만 처음 이름은 용화산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륵산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규모를 봐서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잡았고요. 지금 미륵산은 사적으로는 150%씩 되어 있고 물론 이 미륵이라는 이름은 이따 나오겠지만 미륵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연대적으로는 백제 무왕 때에 있고 차차로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 웅장한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앞에 탑이 있고 뒤에 이제 금당이 있는 목당. 이 당시에는 거기 대웅전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미륵사였기 때문에 석방의 교수님이 대웅전이라는 걸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미륵사였기 때문에 그냥 금당, 목당 이런 의미에서 그 앞에 탑을 세우고 뒤에 이제 금당이 들어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문 정리 요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확인되고요. 우리는 상등유사에도 전에 오지만 실물로 이름이 확인된 게 이 이일사라는 저를 희화해서 이일사에 가야겠습니다. 그 자리가 틀림없이 이제 미륵사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당시 이제 그 미륵이라는 이름은 현세적으로는 구원의 상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면서 어떤 백성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서 어떤 뭐 희망으로 도약하려는 그런 영혼, 좀 불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이상부터 용화세계, 새로운 미래 세계, 어떤 용화세계에 대한 영혼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꼭 종교의 의미보다도 종교의 힘을 빌려서 국가의 안녕을 빌고 또한 백제가 새롭게 뭔가 좀 삼국이 치열하게 오늘 가야가 사국이죠. 요즘 가야 문제가 시끄럽고 논란이 많이 되고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삼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거가지고 사실 삼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가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의 역사를 지닌 가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사국이라고 할 때 틀려요. 또 위에 나중에 발열이 이어지고 앞에서 또 동묘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리한 것은 최소한 사국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쓴다면 사국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것을 불편해서 여러 나라가 널려있는 열국 시대가 그랬어요. 그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한테 좀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뭐 가야 여기까지 좀 다뤄보겠지만 가야를 김유신 거기 그냥 열전에다가 한 비절만 들어갔어요. 가야라는 말이 삼국사기 전체 중에서 한 비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야 본기가 있는 뭐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이렇게 해서 가야 본기 사국으로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삼국유사는 사국으로 했어요. 고구려, 그다음 백제, 신라, 그다음에 가야라고 했죠. 가야. 그래서 삼국유사는 다행히 사국으로 역사를 수사했고요. 삼국사기는 이름대로 삼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을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역사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너무 이렇게 삼국이라는 말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열국시대라고 우리가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백제가 미륵사를 짓고 미륵불을 모시고 용화세계를 영했을 때 본마음은 뭐였을까? 예를 들면 무한 당시에 대방 삼국을 통해서가 그런 의지도 표현된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며 그 당시에 삼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삼등단이라고 해요. 삼등단. 서쪽 탑, 가운데 탑, 동탑. 그 다음에 서쪽 등단, 가운데 등단, 동쪽 등단.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큰 해랑 광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보죠. 이런 삼탑, 삼등단 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에는 중탑은 목조이기 때문에 쉽게 나무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탑은 사라져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그 유형상으로 봤을 때는 목탑이 더 장엄하게 최고의 기술, 그 당시 백제가 목탑 건축소의 최고의 그 기술을 발휘할 때였기 때문에 목탑은 최고의 기술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곳에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일사 성탑이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 1910년도, 10년대 사진들이 이런 모습을 좀 전해드리죠.
이제 학자들, 일본 학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마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사진들을 모습들이 그대로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꾸 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더 이상 다른 과학적 기술이 없으니까 지면에 저쪽에 콘크리트로 발라서 지탱을 하는, 물론 콘크리트를 발라서 이제 훼손된 부분이 있고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일부 보존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 뭐 기술의 한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40년대에 이글사가 있는 곳이죠. 이 국보로 시작된 것은 국보 12로 1962년도에 몇 개사 이제 이글사가 국보로 시작됐습니다. 국보로 시작된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제 발굴 조사 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원광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마한연구소 이런 쪽에서 이글사들이 정말 발굴을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 80년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글사들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는 것은 1999년 해체 복원이라고 해드려야 되죠. 아무튼 99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99년부터는 해체 복원 작업이다. 해체하면서 복원하는, 복원을 전제로 한 해체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회사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원 작업도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금방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2006년이니까 10년 만이네요. 해체 복원 작업 중에 10년 만에 이제 사리함이 나오죠. 사리함. 가운데 이 신주석에서 이제 이 해체 작업을 하면서 신주석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이제 그 안에 그 가운데의 그 기둥 속에 이렇게 사리함이 숨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도 사리함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궁리도 해보고 깨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을 조사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일제시대 때는 아마 발굴됐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조사한테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르는 곳에 이제 사리함을 넣어서 사리함이 오늘 지켜진 상태로 우리한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9년 1월에 해체 10년 만에 아주 그 역사적인 사리함이 발견이 됐는데, 이때 그 기록사를 보면 막 그 기자회견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기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대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오후 4시. 아주 그래서 저 작업하는 사람들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로 가운데 도로를 드는 순간에 뭔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게 뭔지 했는데 이제 사리함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언론에도 엄청 많이 나왔고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이 모양이 이제 사리함, 이 모양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조심스럽게 2009년도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 발굴 기술이라든가 보존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구히 손상되지 않고 보존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발굴 수준도 많이 높아졌었죠. 그래서 잘 발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리를 누가 언제 여기서 이 사리를 보관합니다. 기록까지 이 보관 금으로 만든 판에 이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언제 누가 이렇게 했다.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리호, 건물을 만든 사리호, 그리고 또 내용, 누가 어디 했다는 그 내용까지 적혀 있죠. 그 당시에서 아주 우리 보고학교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답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옮기고 보존 처리하고 할 거가 아주 친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더라고요. 기록을 하니까요. 그 당시에 드러내는 모습,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함이 있다가 앞에 나오면 변한대요.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까지 하면서 이 사량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상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띄워가면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 사량을 발견했습니다. 철저하게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 안에 구슬이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뒤에 나오지만은 금동 사이 외부 바깥에도 있고 또 안에도 또 있어요. 바깥에도 코가 있고 안에도 또 코가 있는데 또 저 안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현장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만 그래갖고 3단계 코 안에 그 사이가 들어있는 것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고의 과학적인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과학 기술력을 동원해서 사량을 만들고 또 그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또 사량을 만들고 이렇게 큰 요 작은 내용 요 안에는 구슬이 예를 들어 3,800개나 있고 내용에도 257개나 있고 이 보고까지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정성이 아무튼 사회를 보존하는 그 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사이사이에 구슬을 넣어가지고 구슬을 넣는 것은 그 구슬이 귀한 것도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리 보존의 한 방법으로 겉에 쌓는 역할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실제 유리 그 사리 외우는 금제 항아리인데 안에는 이제 그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 안에 마지막 요리를 넣는 거예요.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요? 바깥에 사리함, 또 사리함, 또 작은 사리함. 저 사리함 마지막 그 사리가 하나 있는데 저 마지막 사리함이 한 1.5cm? 예. 그렇게 작은 유리병에 사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하게 했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작은 유리병 안에는 세 번째 유리병에는 저런 유리병이거든요. 그 다음 바깥에 외부는 금제, 안에 내부는 금제, 금을 만드는데 저 마지막 사리함은 유리를 만들었어요. 유리가 근데 저기가 보니까 이걸 보니까 한 1.5cm 정도, 1.5cm의 유리병이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아주 정교한 유리병에 그 안에 진짜 사리가 들어있는 지금까지 알려드리는 사리 하나만 공환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사리 하나를 공환하기 위해서 거대한 구축 성탑이 조성된 거죠. 사리 하나를 위해서 그 정성이 이제 참으로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가지 이제 나온 유리병 속에 나온 여러 가지 유리. 그런데 좀 유리가 지금은 뭐 유리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희소성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때는 유리가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유리였다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하고는 그때에 관한 상황이 틀립니다. 귀한 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리 마지막 세 번째 유리 살인범은 입구가 3mm. 여기 나와있는데 실제 기준은 2016년 나왔는데 방금만 주시는 분 아주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입구가 3mm니까 보니까 살이 살았던 될 것 같은 그런 거겠죠. 유리 두께도 0.05mm니까 정교하게만 뭐지? 살이 보존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각가지 예고, 금지에 사예고 싸우고 있는 각가지 문양들이 있어요. 이런 문양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문양들이 불교, 중국 아니면 인도에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보지만 우리의 도착적인 문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성도를 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냐면 꼭 연꽃이 부처님만 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꽃은 성도에서 도를 이루는 이 연꽃이 빛나는 것이 대각을 이루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도 연꽃을 수상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슨 연꽃 보는 거는 불교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특히 고구려 교파에도 연꽃이 많이 있어요. 또 신선 날아가는 모습도 많고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연꽃이 많이 보이는데 무조건 연꽃이 있으면 아이고 불교고야라고 판단을 안 된다는 거죠. 연꽃은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꽃은 도, 선, 신선을 상징하는데 아까 난 깜짝 놀랐는데 애구가 연꽃 때 처음에 꽃 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가 찍었나요? 저희 쪽에서 화면에 한 거예요? 네. 그거거든요. 그 모습이거든요. 연꽃은 사람이 꽃에서 태어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내 몸에서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내가 도를 완성한다는 의미로 연꽃이 상징해 왔거든요. 꽃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연꽃은 불교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것은 우리 성경하고 관계 있고 저것은 우리가 도를 이루는 최고의 경지를 우리 주사한테 연꽃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사한테 꼭 중국 불교, 인도 불교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사한테 그걸 모르겠어요? 더 잘하지? 그래서 이제 연꽃을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그 아까 애국배우할 때 그 문장이 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건 뭐냐면 연꽃은 연꽃이 피면서 그 속에 같이 있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다니기 때문에 꽃이 중요하거든요. 꽃이만 폈다가 아니라 다시 피어난다. 나의 모습, 나의 본래의 모습을 연꽃을 찾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연주는 오라, 고기 고기 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난생 신화와 관계가 있으니까 난생과 관계 있기 때문에 5년 중에 저런 것이 배경으로 고기 알 문양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이 공학이 원형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글자를 보면 9자씩 11줄로 이렇게 99자가 새겨 있고요. 뒷면에는 94자가 새겨 있어서 모두 193자가 새겨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공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금판에다가 주사로 새겨 썼습니다.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륵사지 이 주름제 사이 공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신화에서 여기 상고리에서 알고 있는 손아공유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소나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소나무 얘기가 안 나올까?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인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소나무 얘기가 없고 하태 쪽에 따님이 이 미르사 시주를 해서 이 미르사가 완성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이 남긴 사기가 수많은 불가사의 내용을 가져다 준다. 백제의 왕과 미르사를 싣고 이 사기를 보완한다. 백제 대왕과 왕의 복을 기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기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후 좌평 사택 족속의 딸이 이 미르사를 지은 것으로 일단 이 공간의 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나와요. 연대는 기해는 따져보면 639년 백제 무왕 40년입니다. 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무왕 얘기가 뒤에도 나오지만 아무튼 백제 마지막의 왕으로서 뭔가 이 639년에 백제를 분단으로서 극복해내서 새로운 나라를 좀 건설하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누가 어디에 사는가 무시했다. 무시한 내용까지. 지금 나이 따라 항상 누가 무시했느냐. 무시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누가 기쁨이 무시했다. 이 미르사를 지을 때 누가 무시하고 그 일만을 무시했다. 그게 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우에서는 누가 중국에서는 누가 독솔치의 평범한 사람들도 아마 무시할 것 같아요. 그 일만을 무시했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미르사의 사기는 아주 학습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복원된 그 돌을 보면은 원래 돌에 깨졌으면은 다시 붙여가지고 돌을 복원을 사용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돌 색깔이 다른 것은 바로 이렇게 복원하는 돌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원래 구충이었는데 하루 꼭대기 3개층이 완전히 무너졌죠. 6층까지만 나왔고 6층에까지 4개면 그중에 3개 항상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복원을 현재 복원을 6층까지만 해놨습니다. 나머지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동탑을 통해서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서탑을 일단 6층까지만 복원이 됐습니다. 실사처럼 2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는 기단이 있고 또는 층 받침 하실 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세한 그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시는데요. 아무튼 건축물이 손을 바닥에 가려도 손보다 한층 높게 쌓은 기단. 그래서 우리가 기단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정을 우리가 말하는 구조에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곳은 옥계석, 거기는 옥계석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석박의 지붕돌을 옥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위로 올라가서 좀 가늘어지는 모습으로 기둥을 했다. 기둥은 위로 올라가서 가늘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옥계석을 가지고 그 층수, 몇 층이나 몇 층에 되어 있을까? 그걸 아마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옥계석의 길이를 가지고 이게 몇 층 될 것이다. 몇 층 될 것이다. 그래서 층수가 그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례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좀
표왕, 법왕, 그 다음에 바로 문제의 이제 무왕이죠. 그 다음에 의자왕, 마지막 30일째가 의자왕, 마지막이고, 이제 무왕은 백제의 30대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자왕 때 백제가 많았지만 무왕 때만 하더라도 이 사진 내용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대왕 폐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폐하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 백제국으로 황제를 취한 것인가? 대왕이 황제라는 얘기죠. 그것이 일반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고. 뒤에 나오면 강개토 대왕 태왕이라고 했죠. 태왕이라는 말이 이제 황제를 지금 말하면 황제를 상징하는데 아무튼 백제도 무왕 때도 대왕 폐하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인부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대왕 폐왕의 수명을 산악과 나란히 경고하고 대왕의 제의는 천지와 함께 명구하여 천지와 함께 명구하게 마음으로 제의해달라는 그런 명을 가지고 담았어요. 그거 보면 무왕은 당시에 백제에서 황제로 대우를 받았고 모친도 휘하라는 모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무왕은 639년이라고 했죠. 639년에 지을되니까 639년이니까 639에 640, 641 밀사 19 3년 만에 이제 의자왕으로 넘어가고 의자왕 때 이제 백제가 불을 맞아야 되죠.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일본시 백제 630년 당시에 백제 무왕 때만 하더라도 백제 독자적인 황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사도 그렇게 장엄한 밀사가 들어서도 그런 황제 국가라는 자부심 그냥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방에서 태어난 비문에도 방에서 태어난 영가 태왕이라고 하고 스스로 방에도 태왕이라고 이렇게 말 쓰여있죠. 태왕이라는 말을 고구려에서는 태왕이라는 말을 썼고 또 신라의 함초에 있는 순수 진흥왕도 진흥 태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삼국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독자적인 황제 국가를 칭했던 가장 그 삼국의 국력이 번창하고 그러니까 국력도 번창하니까 나라의 호칭도 스스로 천하 황제 폐하 이런 말을 쓰고 태왕이라는 말을 스스로 썼던 가장 우리 역사에서 자긍심에 찾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삼국이 동시에 이렇게 태양을 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역사 국사교과서가 저런 내용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 조그만 외국 신라 그냥 조그만 나라 정도만 하고 그냥 신라한테 아니 중국한테 여기 중국한테 조공이랑 같이 했던 나라 정도 추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고 스스로 황제를 정치했고 그 황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지만 태왕이라는 그 칭호가 바로 중국에서 쓰는 황제와 같은 칭호이기 때문에 국민 삼국시대에 이미 이렇게 태왕이 나가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삼국시대를 좀 더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작은 쪼그라든 삼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왕을 칭했던 그런 큰 나라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삼국이 스스로 자주 내가 나를 높이는 자존하는 그런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나를 모르는 것에서 나온 것이 내가 오늘 중국에 대해서 소국이야. 우리는 넓은 나라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내 생각이 많고 스스로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자본적인 그런 주체적인 천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상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는 또 있습니다. 무용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공주의 무용함은 거기에 보면 무용함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에다 황제가 돌아가신 걸 동의하잖아요. 동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지석에 무용함의 공주 무용함의 지석에 이 동의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동의라는 글자를 저 글자가 이제 무용함은 상하왕이라고 해요. 물론은 백제 상하왕이 60년 기묘년 5월 12일 날에 돌아가서 14년 8월 10일 갑신날에 이어 대묘에 이를까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쓰는 이 동이라는 부모에 따른 이 글자가 무용함의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의 모든 자연적인 어떤 천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석탑에서 나오는 그 옥에서 받침을 해체할 때 나오는 이 명문이 있는데요. 세 글자가 명문이 있는데 대백사 공성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아직도 이 학습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통일된 아니고 아무튼 이 성 거룩한 신성한 성자를 수상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연구되어야 되지만 아무튼 그 공성, 그러니까 이 성이 하면서 이 뭐랄까 거룩하다, 또는 신성한 왕이다, 또는 뭐 거룩한 일꾼이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다 완전하게 전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이때 모든 성을 숭배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때 보면 성은 미륵불을 상징하는 말로 삼국유사에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우리 대성께서는 화랑으로 화하시오 이성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했다. 여기서 대성 즉 성은 미륵불을 상징하는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신라인자는 이 미륵불뿐만 아니라 또 화랑국선 또 풍월불을 배운다고 했어요. 화랑국선 선 또 그러니까 미륵불을 미륵불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구적 미륵불 또 우리가 또 이 화랑국선처럼 우리가 생각한 세상을 구제하는 의미로서의 신라에서는 그러한 미륵이 시장에 현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화랑이라고 했거든요. 미륵불이 현현한 시장에 현현한 개개인의 모습을 화랑이라고 했고 그들을 화랑국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구적 미륵불이 보면 화랑국불이라고 하든지 그 화랑국선이라고 하겠어요. 성과 선은 통한 개념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한테는 근데 미륵불이 현현하는 사람들이 화랑이고 화랑의 이름은 화랑국선이고 그들은 또 뭘 배웠냐? 풍월도를 배웠다고 했어요. 풍월도가 뭡니까? 국유현묘지도 최고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국유현묘지도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국유현묘지도가 뭡니까? 고조선의 우리의 선이거든요. 친선선사 선도거든요. 선교거든요. 왜냐하면 국유현묘지도가 국유현묘지도 말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국유현묘 나라에 현묘한 부가 있다고 했는데 그 현묘한 부가 뭐냐면 신라말로 풍류나라의 말품이라는 그러니까 저 멀리 고시시에 있었던 국유현묘지도가 현묘한 부가 있었는데 지금 말로는 풍류나라의 얘기예요. 풍류가 무슨 얘기냐? 또는 풍월이라고 해요. 풍류나 풍월이라 같은 말이거든요. 풍류도
통월교라는 건 신라 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말로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현묘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묘지도가 꼭 미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정말 미국이 현인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통일교가 결국 북의 현묘지도인데 현묘지도의 근원은 고조선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고조선의 북의 현묘지도가 신라말로 말 이것은 우리말로 지금 통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은 이 최고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북의 현묘지도 말 통일이라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선사에 실려 있다고 했잖아요. 선사에 실려 있으니까 선사에 실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사가 뭡니까? 선조교, 신선전자, 신선의 동맹으로 주 역사가 기록되어 왔다는 거예요. 신선전자, 선교사로 전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 고조선의 현묘지도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월설로 말하는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냥 삼교 유월설을 말하는 유월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이 이제 소위 삼국사기에 나오는 최고원 선생의 북의 현묘지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으신 단순한 미륵불은 그냥 불교적 미륵불 이상의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이 됐다. 그 미륵불이 그 시대에 출연하는 한 사람의 개개인을 북선이라고 했다. 이것을 언제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파랑이랑 나 있고 선이다. 나의 선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헌이 신라를 전해오니까 아무래도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소수하니까 신라에 저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백제는 저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백제도 저렇게 선이나 이 개념이 있을 텐데 백제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계획장으로 계획장으로 얘기가 규정이 나오는데 계획은 장기의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을 뽑아 이들을 결국 뭐냐면 이 신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계획장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는데 이때 그 사사 거기 있는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나오는데 죽음을 각오한 선비예요. 그렇죠? 죽음을 각오해 싸운 계획장을 따라가 싸운 5,000명의 전사가 바로 나는 해석한데 백제의 화랑이 아니겠냐. 근데 화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기부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아무튼 의도를 모르겠어요. 너무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사가 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선비들. 네. 저것이 저렇게 있는 일본 병사 사무라이가 되나 모르겠어요. 사무라이가 뭡니까? 싸우는 사무라이 아니니까 싸울 아니거든요. 그 미륵이에요. 백제의 미륵이에요. 미륵이 화신이에요. 화랑, 백제의 화랑들이에요. 네. 계획이 이끌었던 사사, 싸움의 전사를 5,000명들이 백제에서 말한 화랑에서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선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제 아무튼 신선사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제 신라 쪽을 봐야 되는데 백제 쪽에 많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제 사무조사에 보면 크게 신선을 숭상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가상 신선, 크게 신선을 숭상했다. 그러한 그 신선을 가기 위해서 미륵선화라고 했다. 미륵선. 그러니까 요즘 미륵의 개념이
신선을 생산하는 것이 그 뭐냐면 미륵이다. 신선과 미륵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된 게 아닐까. 아무튼 그 당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세분 하니까 이거 미륵불이야, 이거 화랑이야, 국선이야, 이렇게 자꾸 나누고 그렇지. 그 시대에는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약했을 것이다. 아무튼 세상을 구제에 나오는 그런 싸움의 전사들, 나라를 구국을 위해 나오는 그런 바람들, 또는 전사들, 또는 사사들을 우리가 미륵이라고 하고, 또 미륵에 탄생한 사람이 이 미륵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들을 또 화랑이라고 했고, 또 선비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마 선비사자, 백제는 선비사자를 썼으니까 선비의 원형이 이 백제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비라는 말은 이 나중에 유학자, 유교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들이 선비로 됐지만은 사실은 그런 선비는 이주 성리학을 했던 그런 선비는 안 했었는데, 아무튼 이 백제는 선비사자를 중시했고, 신라는 랑자를 중시했고, 이런 이제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사리공안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허공과 같이 멸하지 않는다는 등허공이 불멸. 허공과도 같이 멸하지 않는다. 이런 불멸사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지와 같이 오래간다는 천지동국. 이런 말들이 사야에 있는 사리공안기에 저런 주제에 등장해요. 아니, 그 신선사상이죠. 불멸사상. 또는 천지동국. 천지와 함께 영원히 만나는 이런 사상들이 공안기에 적혀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여기 말하는 대로 손과 불이 다 같이 이렇게 쓰였던 습화,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지금 자꾸 우리는 그 경계를 구별하려고 자꾸 막 이거냐 저거냐고 따지지만, 사실 저 시대에는 그 경계가 없었던 좋은 거 하나 쓰는, 그것이 또 그 시대에 또 어떤 신앙이었고 사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사리공안기, 이 백제사람들이 쓴 자기의 신필에도 불멸사상이 있습니다. 천주와 같이 영원히 같이 하는 이런 사상들은 바로 우리 원래의 신선사상과 매우 같이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이 있는데 보면은 방장선산을 모방하여 선을 쌓았다. 이 신선의 산, 신선의 산이 방장산이잖아요. 방장선산, 신선의 산이 방장산. 이 신선의 산을 모방해서 선을 쌓았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장산, 신선의 산이 바로 모가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감아놓은 거예요. 그런 그 정도로 신선을 사상을 소중히 여겨가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백제 분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방장선산.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방장선산은 공래 여주와 고대 삼신산의 하나이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기제를 보면은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의 제단을 지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천지와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의 제단을 지냈다. 이런 기제가 나오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선사상, 신선사상, 제천역에 우리가 일면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백제국이 우리는 신선국가야, 신선을 수상하는 나라야, 선류국가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미 이런 문장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미륵이라는 불교적 배경이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선사상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방장 선산을 모방해서 선을 쌓아서 그 선을 방장상처럼 생각하면서 신선의 길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제철을 통해서 신선사상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에서 이제 집단적인 의뢰들이 행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건 없잖아요. 제철에는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여기 이것은 백제하면 그뭐 용궁 한옥이잖아요. 여기는 그야말로 신선 사상의 총집합 아니겠습니까? 네. 용궁 새를 했고 또 이 아까도 박물관에도 이 치가 이 치는 뭐냐면 부엉이 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치가 부엉.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홍산문화 설명하면서 환웅은 생쪽인데 환웅이 순상에서 새를 뭐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엉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는데 이 백제 거기 보면 이 치가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치는 부엉이 새의 그래서 상징하는 겁니다. 저 치가 있는데 우리가 궁궐 같은 데 보면 양쪽에 치가 있죠. 용마루에 끝에 이제 양쪽에 치가 있잖아요. 양쪽 끝에 새가 담고 날아가는 거예요. 새를 상징하는데 그 많은 새 중에서 저는 이걸 부엉이 새가 아니에요. 수의부엉이가 수의가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태양새. 수의부엉이가 태양새를 상징하죠. 삼조. 닭이 열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제 용궁 한옥. 바로 한 이의가 지켜야 수 없죠. 신선사상이 조금 변화된 그런 용궁 한옥. 보면 각종 각각의 면들에 신선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백제 밀사지, 익산 밀사지 탑을 통해서 아직 이게 뭐 이걸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봤지만 아직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본 겁니다. 황제 사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천하, 자기 천하를 갖고 자기 천하를 다스렸던 그런 백제뿐만 아니라 우리 삼국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우리 공통적인 황제 사상을 알 수 있고 성사상인데 성은 당시 밀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성사상은 그것을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선 고유한 우리 신선과 결합되어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천부경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병훈 선생님의 천부경의 정신을 뒤에서 천부경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병훈 선생님이 아주 참 천부경 해석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문에 쓰여 있는데 거의 대한이 천지의 중심이 되고 가장 오랜 신성한 문명이 날아가는 곳은 하는 것이다. 전병훈 선생님이 중국에서 내간 기술을 해가지고 도에 거기 이르는데 어느 날 1919년에 윤현정이라는 분이 천부경을 전해줬어요. 천부경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미래를 밝히는 분이고 또 사람이 이 천부경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전용선이 1920년에 정신철학 캠페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 100주년이고 올해가 100주년인데 그 천부경 그 서문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천지의 중심이 되고 이 천지 가운데 한이 이미 저거는 한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이 대한이 왜냐하면 그 우리 대한제국이 결국 이제 그때는 망했지만은 그 대한이 다시 일어나서 천지의 중심이 되고 우리 대한이 어떤 나라냐면 가장 오랜 신성한 문명의 나라. 우리가 고시선 이후에 가장 신성 문명 국가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 전동 선생님 그 천부경 해석의 그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 자체가 신성 국가였다는 것이죠. 전병훈 선생님이 그걸 꿰뚫어 봤어요. 천부경을 읽고 바로 우리 대한이 그거였다는 것을 이 천부경이 증명해 주고 있구나. 우리는 신성 국가거든요. 이 신성 국가가 언제부터 했냐? 저 고수선 때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성문명국가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거의 서기는 거의 알게 된다. 천재는 한국이 천재의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중천지를 우리가 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조선이 우리 고조선이 이래의 우리가 신성문명국가를 만들어왔는데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신성문명국가라는 것을 세상에 압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은 요즘 오디오게임이 나와가지고 월마각을 세상에 다 알게 됐어요. 월마각이 뭡니까? 우리 천국의 상대가 아니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월마각이 뭔지 모르고 오디오게임 출시할 때 영화 나오는 게 월마각이잖아요. 이 월마각이 이제 전병호 선생님 100년 만에 세상 사람들이 월마각을 알기 시작했고 월마각의 근원이 뭐냐? 천국 상인이다. 바로 천국경이다. 그게 어디에 있냐?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이제 날씨는 BTS고 뭐 수능 BTS고 다 다니면서 세상에 우리 걸 좀 전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 천국경 얼마가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김포항에 1년을 얼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매일 태극기를 보지만 사실 태극기는 위대한 철학이 있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왜 우리 거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천국경 우리 거지만 우리 거라고 또 소개가 안 되고 또 열심히 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천국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백제의 이 일산이 속하던 그러한 우리 어떤 그 고유한 그러한 사상, 예를 들면 선사상, 선조사상들이 우리 미방에 깔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촬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73년부터 한 84년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약 9년 동안 소풍을 가면 한 번은 미륵산 스탑, 한 번은 왕국사이 스탑을 번갈아 가면서 1년을 가봤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미륵산 스탑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두 가지 기억 중에 하나는 미륵산 스탑 가면 열십자 모양 통로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지금 그때 당시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그 기억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더럽다. 정말 더럽다. 왜냐면 그 열십자 안에 사람들이 그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근데 제가 제일로 궁금한 것은 원래 이렇게 복원이라고 하면 원래 모양을 이렇게 복원을 해야 복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문화재 복원은 원래 원형을 복원을 했을 판인데 제 기억은 유일하게 멱살시스탄만 그 옛날 그 시멘트 무너졌던 것을 시멘트로 일제시대 바르는 모양으로 마치 그 시멘트만 이렇게 겉만 걷어낸 것처럼 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동탑은 원래 멱살 석탑처럼 원형을 복원했고 지금 석탑은 복원을 했다는데 그냥 시멘트만 걷어낸 상태에서 복원을 했거든요. 원래 탑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복원을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가 이제 신주석인데 거기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사리가 보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사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주석이고 내부기에 이제 기둥이 그래서 밖에서 보면 열시까지 돌아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 사리가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는데 일본에도 그 안에 사리가 있으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다른 몇 밑에 어디 사리가 있겠다, 사리가 있겠다 생각하고 엉뚱한 걸 파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래도 가운데다 보완해 위에 곳에 이 사리를 보완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게 되고요. 그런 거기가 이제 시원하다. 아무튼 뭐가 그 사방으로 이렇게 열리를 해가지고 다리에 가운데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원했던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런 나름대로 사리를
잘 공헌하기 위한 어떤 조상들의 과학적인 뭘 이렇게 지혜를 가야 하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 어렸을 때 그 주의가 시원함을 느꼈다는 것은 자연의 어떤 공기를 조절하게 하는 어떤 그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물론 구충파고로 전형하는데 지금 육축으로 하고 근데 이 더 이상 3층을 더 올렸는데 올리려면은 지금 그때 이제 당시에 이 7층, 8층 부층의 돌들이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여기 익산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집집마다 다기들마다 쓰고 집집마다 되게 사람을 데려가려면 파충을 하는 게 있죠. 신발 올리는 게 있죠. 집집마다 돌 갖다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오골자고 할 때 일부러 나서 집집마다 흩어져 있는 돌들을 다시 해줘야 하는 얘기 있는데 그걸 다시 7층, 8층, 9층을 복원하라고 해도 도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채로 그걸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가장 그래도 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6층까지만 해서 복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고집 들어가고 7층, 8층 업체를 샀으면 왜 여기 어디다 그런 거 갖다가 7층, 8층 좀 샀느냐 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동쪽에 공판에 이제 하나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부탑은 구축이라는 묘사를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좀 현재 시점에서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그 문화재 건강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또 국제적인 기준을 넘었으면은 문화유산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찬구 박사님 발표를 듣고 미륵의 석탑과 통합의 꿈, 마치 미륵 세상은 통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번 주제를 발표 준비를 하시면서 하늘이 주는 큰 공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정성이 담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국학원 학술 이사이신 오대환 박사님을 모시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통해 본 백제 성부의 숲탑 문화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대현입니다. 오늘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같이 성부의 문화 학술을 했는데 첫 번째 발표하신 이찬구 박사님께서는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가치와 성불 습관 문화의 관계성을 주로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면 저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체 모양을 통해서 성불 습관 문화, 성불이 어떻게 습관되는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면 1910년이고 15년이고 17년이고 제가 아까 잘 어떤 것을 보여드렸듯이 1910년에 이 탑은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나오면 무너질 것 같은 모양이죠.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일제 때 1915년 일제였으니까 일제 때 무너짐을 방지하려고 부경체육을 이 시멘트로 무너짐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1917년에 완공된 고공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하는데 왜 이분들이 이걸 시멘트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신라의 할아버지고 백제 사우라기, 고구려의 조이손이 이런 제도가 선도를 수행하던 사람들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백제가 384년에 불교가 유입되고 나서도 이러한 선도 사상이 그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불교가 물론 그 나라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이 되지만 철학이 되었지만 그리고 불교를 흡수하면서 불교와 함께 또 다른 선불습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선불습관문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선불습관문화가 지금 현재 그 절에 있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원래 지금은 석가모니를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우 배달국의 그 리더 당군이었던 한우를 모시던 곳입니다. 한우를 한자로 표현해서 대웅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태전일사 신신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세워 이를 대웅이라 했다. 이는 승도들의 예를 쓰지 않잖아. 대웅이 불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를 대웅이라 절을 세워 이를 대웅이라 했는데 원래는 이 대웅이 불교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승가의 말이 아닌 것이다.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가 또 불교 대웅의 큰 절은 삼성각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는 삼성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만 부처님 오직 하나 성인이지. 그럼 삼성각이 뭐냐? 원래 한인 단군을 모시던 사상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이 불사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선불습관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북한에는 아예 그대로 남아있어요. 북한에는 전리는 자체가 삼성. 북한에는 전리는 자체가 삼성. 한에도 보일산에 이 삼성산에 누굴 모시고 있는가? 산인 한옥 단군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절에 남아있는 그 삼성학은 불교의 사상이 아니고 불교의 문화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인하는 단군을 모시던 그런 이 유가자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절의 메인 그 건물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절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삼성각은 제가 그 신문에서 들은 건데요. 중요한 절을 질 때는 반드시 삼성각의 털을 먼저 보고 절을 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 삼성각의 털을 먼저 보고 절을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축하하는데 삼성각이 그만큼 중요한 이 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삼성각은 대웅전보다는 작지만 대웅전보다 반드시 위에 있습니다. 네? 절의 밑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삼성각이 당연히 위에 가장 위대한 한인하고 단군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삼성각을 그렇게 아직도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여가 부서입니다. 1982년에 인도 스님 마라타가 백제의 불교를 최초 전했다는 불교 도래지. 아주 어디 보면 처음 왔는데 여기 그 복성고에 아주 의리하게 뭐 불교가 유입됐다고 해서 절도 많이 짓고 막 불상도 짓고 많이 아직도 우리 불교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천부상입니다. 천부상은 거울칼 두 또는 거울칼 방울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지표율인데 지표율이란 이 유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고조선 강역이고 고조선 문화와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칼 이런 거울칼 칼은 이건 전쟁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수행 문화와 아주 밀접한 것이죠. 거울은 나의 마음을 빛과
빛내라. 수행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아주 밝게 빛내라는 의미고, 칼은 나의 욕심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칼과 같이 베어라 뜻이고, 방울은 이제 팔주령이라고 하는데, 팔주령. 방울은 이러한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이것을 소리를 통해서 길을 알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우선 중요한 게 팔주령이 뭐냐면 8개 중에 이 팔자 중에 아니라 팔주령이 가운데 팔자가 9개 있습니다. 구수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륵산 섬을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무왕이 그쪽으로 왕국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수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불행히 일본성인데 무왕이 이쪽으로 왕국을 털을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수사기에 안 나오는 이유는 무왕이 아마 여기에다 왕국을 옮기면서 부에서 갑자기 옮겨온 것 같지 않아요. 두 군데 다 나가면서 수도를 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미술사에 딱 보니까 여기에 무왕이 탑을 잡으려고 하나라는 것은 식감적으로 아시죠? 그럼 굉장히 가람이 전인데 가람의 그 배치와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미륵산이 있어요. 미륵산이.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감자를 그거를 선택할 때 반드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배산입니다. 배산. 어떤 터 뒤에 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산이 어떤 물론 바람이나 이런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인데 뒤에 반드시 배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륵산이 정확하게 배산이 위치해 있거든요. 여러분 청와대 보시면 청와대 뒤에 큰 룸 같은 산이 있죠? 그게 이제 백악산입니다. 주악산이고 백악산. 백악이라는 것은 흰색깔의 산을 의미합니다. 흰색깔의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흰색깔이 없어요. 그거 뭐냐면 상징적으로 백악이란 밝은 산인 겁니다. 단군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왕이 예전에는 단군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왕을 못했죠. 그래서 단군이 거주하는 곳의 뒤에는 산이 반드시 백악산이에요. 그래서 이 삼국사나 우리나라 고대 사전에 보면 백악산 아사발에 단군이 숨을 냈다. 그 백악산이라는 것도 그 산을 배산의 뒤에 산을 있는 이것은 밝은 산, 박산은 우리의 밝은 문화예요. 박산.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다 박산이 있어요. 박산은 밝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새 강명하죠. 인간의 실체는 강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알았던 겁니다. 밝은 중에 가장 밝은 분이 뭐냐면 밝은 아니겠어요? 밝은 분이잖아요. 왕. 그런데 그분이 살던 곳에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미륵산에 있는 뒤에서는 바로 박산입니다. 미륵산이라고 하지만 미륵과 밝은 같은 말이죠. 미륵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이 험난한 시대를 구원할 사람. 그것은 지금은 옛날에는 단군이었지만 옛날에는 단군이었고 지금은 아까 이찬 목사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현대의 미륵은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미륵이잖아요. 국가원 회원들과 미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백제 무왕의 가호왕이 의자가 서기 620년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권에 의해서 논산의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가 패하면서 결국 백제는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그 백제의 핵심들이 어디로 갔냐? 여기 잘 아시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게 찍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게 동맹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령왕, 공주의 무령왕 있잖아요. 무령왕하고 정기적으로
백제 그 천황이 지배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백제 시대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380년에 불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80년에 220년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백제의 불교 문화가 흩어졌지만 끝까지 일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선조가 살아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보여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싼 아까 걸릴 수 있는 230년이고 무한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천하문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택시, 좌편 사택시의 딸이 왕비였다. 그래서 천하문주와 무한의 근자는 서로와의 혼내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그 무왕의 정비가 아니고 천하문주는 후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람배치는 다 3분단이에요. 원래는 1탑 1금당이 기본입니다. 절을 줄 때. 근데 밀사는 아주 그 독특하게 탑이 3개 있으면서 그 뒤에 절간이 3개야. 여기 뭐예요? 3. 우리의 수기문화, 선명에서도 수기문화, 성수는 3이잖아요. 천지. 이것도 이 성문수법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본래의 국sun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허술하게 보호된다는 그런 기반이 제가 보기도 너무 빨리 보호되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하지만 저는 허술해.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층이 9개예요. 이 9개는 뭐예요? 9개는 원래 우리 수도에서는 반성수 선생님 부분 8개를 천국에서 9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3자가 성수인데 또 뭐가 성수냐? 3의 5의 3의 9성수라. 숫자는 반성수 1, 2, 3, 4, 5, 6, 7, 8, 9 물론 10도 안성수지만 9도 안성수.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 건물이나 탑을 지을 때는 대부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 구축이 성수이기 때문에 아까 성자라고 나왔잖아요. 성수, 안성수이기 때문에 백제 무왕이 당시에 보면 신라의 배신당해가지고 한나라를 다 뺏게. 그러니까 무왕이 절친심을 하는 거예요. 절친하고 내가 반드시 신라를 꺾어. 신라하고 백제하고 연합해가지고 모두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신라가 백제를 배반하는 배신하고 한강민족을 급습해하고 한강민족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한강이 왜 중요하니까 한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충청까지 나와. 지금은 땡대로 물어가지만 이 물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또 양쪽에 한강, 남한강하고 거기에 또 별표도 있고 그리고 바로 밑으로 배가 한 1시간만 가도 어디가 서해로 빠져나가는 중부라는 그러니까 이 전략의 요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기다 들을 때 한강을 놓고 삼국이 쟁취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백제시다가 한강을 뺏어고 아예 근데 대구하고 때는 백제가 차지고 있었는데 가르쳤잖아요. 신령한 곳을 백제와의 그 연합을 깨고 한강을 다 차지했다. 무왕이 절치기 심하면서 나를 중시키려고 밀사에 세운 거예요. 밀사에다 구춘타고 세면서 이것이 안성수고 이것이 서울하는 내가 구춘타고 해서 이 부처님의 그런 응도과 그런 모든 무지 에너지입니다. 무지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백제가 삼tum이 하려고 밀사를 태우고 큰 돈을 들였어. 나타나게 26년 뒤에 벌써 하지. 신라에서 신라한테 어떻게 백제를 싸워야 되냐, 고구려와 싸워야 되는가. 그 화랑제도의 저를 건 거예요. 운명을.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욕심을 붙여가지고 화랑반창이가 있습니다. 화랑반창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이 풍부가 일어나고 그냥 따라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많이 해서 전문가를 내보내가지고 그 국민 전 신라인들을 똘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그 힘으로 그 오해가 미쳤지. 그리고 우리가 또 화랑이 정신을 얻어가지고 이상으로서는 화랑이 정신을 풍요도 그리고 더 올라가서 한번의 정신을 듭니다. 그래서 신라가 결국은 한국군에 상호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사지 수성성 무전에 당연한 성포를 볼까요? 인도 불타는 쓸 수가 없어요. 층이 없어요, 층. 이 불타는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보완하려고 만든 것이 탑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 보완하는 불탑은 부처님의 현신이다. 부처님이 있는다고 생각하지.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불탑을 아주 이 사리를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에요. 근데 층이 없잖아, 층이. 그럼 층이 어디? 층은 왜 생긴가?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온 똑똑한 성분을 파문하라. 신라 경우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242년에 신라에서 주성사를 세웠어요. 어마어마하고 이게 지금 그 탑은 사라지고 선덕여왕이 세웠는데 이게 한 거의 100년 가까운 이 황룡사를 세워요. 백제도 마찬가지지만 신라도 이런 불신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나라를 운송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황룡사. 이 황룡사가 높이가 80m예요. 지금 이게 복원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비슷하게 복원해놨는데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황룡사로 구중합니다. 이것도 성불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사가 약 한 2년 빨리 황룡사의 구중 목탑보다 빨리 세워져요. 아마 이 신라는 백제가 미륵사지를 세운다고 알았을 것이고 백제는 신라가 황룡사를 세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틀린 것이죠. 왜? 기록에 의하면 황룡사 구중탑을 세울 때 백제의 아니지라는 목소 이 기술을 초점에서 이루어졌다. 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탐색한 거죠. 몇 층으로? 사명이 9층. 9층에서 왜 되게 완성입니까? 네? 황룡사 9층. 80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요거만 2층만 9층이 아니고 요새고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요새가 세로는 9개. 층도 9개고 그 안에 맨 끝에 올리는 곳도 9개거든요. 자기 주도 타워, 지금까지 중 타워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게 심해서 하는데 한국사가 외우는 거. 그 당시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해줄 정도는 여기 못이 하나 안 엄청난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백제의 아니라는 사람을 쫓아내서 그렇지. 못이 하나. 반면에 화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지금 1238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 잡습니다. 이 황룡사 구중탑은 경주 시내 신라 전원에서 다 모였다고. 왜냐면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황룡사를 세우고서 신라가 이 고구려 백제 일본 전체를 전부 다 지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얼마나 운전했겠어요? 선덕여왕 때 641년에 선덕여왕. 왜 여자가 왕했어요? 선덕여왕 최초의 여자가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부를 많이 왕이 됐습니다. 성부는 뭐냐? 엄마와 아버지가 전부 피가 혈통이 완전해. 근데 선덕여왕이 와서 그 남자 배가 끊어버려요. 없어. 더 이상 남자가 없어. 그래서 선덕여왕이 할 수 없이 성부를 주면서 이와 진덕여왕이고 또 나중에는 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진보를 넣는 거야. 진보를. 진보는 뭐냐면 아버지나 엄마
왕과 둘 중에 하나는 왕의 피만 세우는 성을 없으니까 그 진구의 최초의 진굴이 여러분이 아는 김춘추. 신라를 통한 김춘추. 그 김춘추가 손을 잡고 성공의 각오를 결했던 사람이 김유신. 김유신은 신라의 출신이 피가 아니고 어디 출신이에요? 가야의 출신. 근데 원래는 가야의 김씨, 김혜기 씨와 정준희 씨는 같은 피였어요. 원래 그 순주, 원래 뉴스에 나오는 길어지는데 원래 순족의 그 제국 순족의 자손이었는데 원래 순족이 고순시의 제국이야. 그게 기억이야. 순족. 근데 중국이 훨 무서우니까 원래 순족이라고 해주는데 원래 순족, 한족, 한인, HUN. 여러분 한인 영어 쓰면 어떻게 돼? HA로 쓸 수도 있고 HUN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족, 한족을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중국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순족한테. 공주까지 같이 막 난리. 이렇게 신호가 순직한 거 무슨 거. 나중에 역전돼서 신호가 중국에서 다들 그냥 지나가면서 그 중에 그 흉노의 왕의 아들 중에 그 한 명이 그 형제들이 나중에 그 이 한나라에 그 피해가고 피나는 곳이 배를 타고 있는 게 어때요? 가야와 피가 형제들이 왔는데 자는 가야를 여기서 나라를 세우게 자는 이런 나라를 세우게 그래서 경주이 씨와 가야를 가야 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티타에 가면 잡히면 상족이 배를 타면 그럼 얼굴 피신 피신할 때는 바로 배를 타고 하늘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리만 잘 아시죠? 리만 고조선을 멸망시킨 리만의 마왕이 준왕이 있지만 기록에 정확하게 나왔어. 준왕이 배를 타고 넘어갔는데 어디 갔어요? 바로 갔어요. 금마입니다. 이곳으로. 여기 일산역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누가 올라요? 네? 백제 원조가 이루어지니까. 네? 백제 시조가 원조를 이루어가지고 왕이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왔다니까. 너 왔냐? 그래서 다 알지, 대충들이. 왕도 다 알잖아요, 대충. 너 그래 왔어? 내가 한국 떼어줄게. 떼어줄게 한번하고 이쪽 농사를 좀 떼어줄게. 그러고 살아. 나중에 이 백제가 힘이 생기면서 자꾸 시간이 안 나. 나중에 크리스마스를 줬거든요. 됐죠? 네. 백제가 힘을 키워가지고 마음을 쳐요. 그 마음이 대박이에요. 이 새끼가 그 같은 걸 갖다가 중국에서 피워오는 걔가 살모생서 그걸 살려줬더니 나를 쳐? 그런 기분이 나. 결국 백제가 마음을 멸망시켜. 참고로 이 마음은 원래 이 마음은 원래 있던 마음이에요. 중앙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왕이 있는 마음이에요. 중앙이 있던.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곳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로 아주 피는 바로 결정이 있던 거예요. 이쪽이 비슷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상당히 뭐나? 근데 삼국사에 보면 신라의 신청하는 거라고 해요. 거기 보면 7개의 가는 지배절. 근데 원래 절은 불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절은 선도의 용어예요. 절이 잘하는 것이라고 저게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7개의 절이 있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네? 이거 한국사. 용궁의 한국사. 거기다 치고.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가 보면은 아니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한국사예요. 선도왕이 왜 구충을 지었나? 구충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1층은 일본을 쳐부수기 위해서, 2층은 당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3층은 5월을 쳐부수기 위해서, 4층은 탐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그때는 신라가 탐나에 공연을 해야 탐나, 제주. 제주가 탐나고 있어, 탐나고. 원래 제주가 이게 누가
오층은 백제를 치기 위해서, 6층은 말량을 치기 위해서, 7층은 거를, 8층 어진. 맨 9층이 고구려를 치기. 고구려를 왜 맨 치고 고구려를 했냐? 고구려가 만큼 항상 있기 때문에 맨 치고 고구려를 칩시다. 이게 한문서 9층을 치기 때. 이것이 그 익산 백사에서 석탑보다 한 2년 정도 나중에. 자, 그 백제가 554년에 안산성에서 엄청나게 깨졌고, 여기서 성왕이 죽어. 성왕이 이 신라고 하는데 누가 그랬느냐?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김무력이라고요. 김무력 장군에 대해서 백제 성왕이 죽이고 나. 그때부터 백제와 신라는 아주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갖고 있는데 7층 정도서 이게 그 유명한 관상성. 무왕이 이제 40년 동안 단체에서 백제 추구에서 이제 노력을 하죠. 왕궁이 아까 우리 국가원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왕궁이 왜 왕궁이 있어요? 왕이 살고 부리는. 그러니까 이 무왕이 부여에서 완전히 옮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상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일본서기는 들어줍니다. 일본서기 뭐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일본서 자체가 다 거짓말 안 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청구서가 상사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그럼 뭘 어쩌고 뭘 청구해야 돼? 그래서 일본서기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때. 여기에 왕궁통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모든 수도 있고, 이 비로소는 기록인데, 일본 강세가 일본 강세는 음원기라는 책에 보면 백제 무왕이 지금 익산으로 참고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익산은 무왕식의 제2의 그래서 모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보시죠. 자, 절이 세계, 금강이 세계 이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선거예요. 삼수, 구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자. 자, 선거문화 수준을 일상문화, 일부문. 자, 그 천교육이 나오는데 일시무시, 일서삼구. 이 기자가 없잖아요. 이 기자 나오는 이 나오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에서 시작해서 1, 2, 3.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 수인문화의 핵심입니다. 그것의 그 모형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홍사문화에 지금 여러분들 홍사문화 중국의 배달국 시대, 우리나라 역사의 배달국 시대로 추정되는 배달국 시대와 우리도 초기 시대로 추정되는 그 가격으로 추정되는 것에 이런 것들이 나요. 이게 일을 상대하는 일을 상대합니다. 여기 상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일은 모든 우주에 나오는 거에 그런 겁니다. 한을 상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5,000년, 2,000년 정도 이런 수익만.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만드는가? 말로 하고만 이런 다 남지 않잖아요. 알기 쉽게 그렇게 모형으로 우리의 사상을 남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수익을 하였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금방와 이게 정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몇이야? 3자잖아요. 1번은 3. 일본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내가 부드럽지 않네? 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삼원오획이란 뭐냐면 삼원천지를 상징하지만 오는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에도 5층 석탑이 많아요. 오는 뭐 상징하냐면 기화수토 가오천. 모든 우주 만물은 기, 불, 수, 기화수토와 가운데 천구라는 것은 한을 얘기해요. 한. 기화수토로 되어 있다. 기화수토 천구로. 그게 3월 5일입니다. 천진이 다시 또 분할해서 기화수토 천구.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충을 많이 만들어요. 네? 구분팔리더라고요. 구분팔리. 이것이 구분이라는 건 완성하는 완성. 자, 그래서 8각정을 쓰잖아요. 8각정. 자, 그럼 8이네? 숫자가 없네? 맞습니다. 8각정의 가운데. 네? 가운데 중앙에 그걸 받치는 거. 그거를 합쳐서 9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대를 반드시 뭘 줘요? 8각정을 지는 거예요. 그게 불상품, 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8각정을 적게 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8각정이 수가 8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8 플러스 가운데 중심 기둥을 따라서 9를 합니다. 이건 홍상국에서 나오는 용어 나옵니다.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가 모두 동조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천만원. 중국의 황제가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 다 3자예요. 계단이 3자고 기둥도 3개고 여기 장신모인데 장신모이 9개 9, 80 천신서 황제가 마지막으로 하늘에 메시지 받을 때 올라서 주동하고 천신도인데 천신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으로 하고 편으로 구자예요. 자, 이거는 신라시대 상층입니다. 그래서 절을 지을 때 3층, 5층, 7층, 9층을 줬다. 6층은 절대로 없어요. 4층은 절대로 없어요. 요즘 4층은 쓰다 보면 제가 100만원. 자,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층을 셀 때 이건 세지 않습니다. 이건 기단설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부터 세는 거예요. 요거 하나, 둘, 셋. 3층. 분수가 마찬가지로 요거는 세지 않습니다. 이건 기단설이에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월쪽부터 우리까지 나온다. 9개 층이고 고려에서 서점을 줬어. 서점에 이제 강적인 거예요. 둘, 넷, 여섯, 9개. 7년, 8층 앉아요. 이것이 상관입니다. 우리가 되게 9층의 의미가 없다면 뭐 식당을 힘들고 8층으로 뚫을 수 있잖아요. 왜 8층이 없냐? 왜 6층이 없냐? 그 숫자의 의미를 대요. 왜 2층이 없냐? 3의 의미를 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이 꼴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 기단서 빼고 5층. 6층짜리가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의 선도 문화가 부여의 흡수를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도의 불탈. 탈이 없어요. 그냥 불로만 안 합니다. 탈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인도의 불교가 들어왔던 인도의 불타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탈이 없는 거예요. 인도의 불교가 탈이 없어요. 탈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중국이 여섯 개. 중국의 탈은 층수가 의미가 없다.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치고 싶은 대로 치고. 우리는 정확하게 상관없이 이런 체계입니다. 중국의 국가과 우리나라 국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기다리지. 여기에 이게 몇 층이야?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몇 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탈의 층수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백제의 문화가 바로 그대로 일본으로 가나.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5층이다. 하나, 둘, 셋. 기단 빼고, 기단 빼고, 하나, 둘, 셋. 아까 백제를 불판 말고, 백제 대학교 석사론을 나오는데, 우리 국제 내교육과가 논문이 나와서, 이게 보면은, 위에는 천, 지, 인을 상징. 천은 공항이 수영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하
한국, 저도 일본을 한국 정확하게 3, 5, 7, 9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하게 꾸미서는 익산 미래에서 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슴 제가 외우기는 그래서 하는데 가슴이 상해 백제 무왕의 흔히 살아있는 일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고 이 전국적인 아까 우리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의외로 정리받지 않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이 경상도에는 전부 이런 거 가슴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이나 반도를 내고는 다음에 내년 5월달에 나오는 그 중도가 여러분 맥국이 뭐냐면 고조선의 중국인 거예요. 맥국은 이게 나중에 이 열부대로 이 전쟁터에서 피해를 다 피해가고 이 전쟁 맥국도 굉장히 많아서 이 학자들은 저 강원도 중도가 맥국의 마지막 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맥국의 사람들이 먹던 국수가 박국수, 강원도 박국수가 맥국수, 방랑에서 박수라고. 근데 그 중도는 그 맥국에서도 중심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집터가 우리나라 최대의 그 사무실에 고조선시대의 고수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뭐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 단육만이 가질 수 있는 빈파형 방법이 나왔어요. 거기는 신모시 맥국의 중심터다. 그걸 가라 불리고 내오래를 짓는데니까 주민들이 난리다. 저도 지금 이미 정부에서 서한을 냈고 다행인데 레고랜드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다 조그만 박물관을 만들어본다고 제가 조금 가봤는데 고인들이 여기를 고인들은 특이한 분들. 그래서 그런 다행히 전국적인 경제 발전에서 별내를 나가는데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강한 특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전국의 관광지에서의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무왕의 꿈이 서린 익산 미륵사지. 가슴 찡했습니다. 네, 선도 문화와 불교 문화가 너무나 잘 스며들어서 익산 미륵사지 구층 석탑이 잘 보존되었던 것 같고요. 융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원래 우리 문화 속에는 남의 것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같이 가는 그런 문화의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익산 미륵사지 구층 석탑이 잘 보존되었던 것 같고 말 그대로 익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한 박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개최에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전라북도 관계자분들 포함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진행된 학술대회가 벌써 4회째입니다. 전북국학원은 앞으로도 전국의 상고사 및 고대사 연구와 보건을 위하여 관련 학술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약속드리며 나아가 전북 지역을 상고사 특구로 지정하여 우리 지역의 상고사 및 고대 유적과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위대한 전북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순봉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전북국학원이 주최하는 제4회 학술대회 백제 미륵사지 구층 석탑과 성불 스탑문화 역사적 가치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